여러분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꽂는 그 콘센트, 사실은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과 일본은 여전히 110V를 쓰고 있습니다. 기술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일까요? 더더욱 아닙니다. 그 나라들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깔아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믿기 어려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970년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시절의 한국은 왜 굳이 가장 비싸고 가장 오래 걸리고 정치적으로 가장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요? 대부분의 국가는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얼마가 드나? 그런데 한국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안 바꾸면 나중엔 얼마를 더 내게 되나? 이 질문 하나가 한 나라의 인프라를 바꿨고 산업 구조를 바꿨고 30년 뒤의 경쟁력을 미리 결정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정을 미루지 않은 나라, 그리고 조용히 미래를 먼저 깔아버린 나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대한민국의 힘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영국 공영방송 소속 인프라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죠. 지난 15년간 한국에서 취재 활동을 해왔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30대 초반의 패기 넘치는 특파원이었는데 어느덧 40을 훌쩍 넘긴 베테랑이 되어버렸네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 독특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부분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을 유지하죠. 제가 주로 다루는 분야는 도로, 전력, 상하수도 같은 기간 인프라입니다. 화려하지 않은 주제지만 한 나라의 진짜 모습은 이런 곳에서 드러나거든요. 이야기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를 취재하고 있었어요. 재건축 현장이었는데 낡은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을 촬영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철거되는 건물들의 전기 배선을 보니 모두 똑같은 규격이더군요. 20년 된 건물이나 30년 된 건물이나 차이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부산에서 촬영할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광경을 봤습니다. 오래된 공장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현장이었는데 전압 규격이 서울과 완전히 동일했죠. 이게 우연일까 싶어서 대구, 광주, 전주까지 돌아다니며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어요. 영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런던과 맨체스터의 오래된 건물들을 보면 전압 규격이 제각각이거든요.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됐고 그게 그대로 남아있죠. 미국은 더 심합니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건물마다 다른 전압 체계를 쓰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제주도에서 강원도까지, 부산에서 인천까지 모든 콘센트가 똑같았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인프라를 다뤄본 사람이라면 압니다.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죠. 여기에 뭔가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자료실, 국가기록원, 옛날 신문기사들을 뒤졌어요. 그러다가 1973년이라는 연도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해에 한국 정부가 전국 전압을 220V로 통일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더군요. 흥미로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보통 이런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는 발표할 때 요란합니다. 대통령이 나서고 언론이 떠들고 정치권이 공을 다투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조용했어요. 신문기사를 찾아봐도 작은 단신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마치 중요하지 않은 행정 업무처럼 처리됐죠. 더 이상한 건 그 이후입니다. 제가 찾은 기록에 따르면 이 공사는 2005년에 완료됐어요. 계산해보니 32년이 걸린 겁니다. 32년이요.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실감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시작해서 제가 한국에 오기 직전에 끝난 겁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한국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군사정권에서 민주화를 거쳤고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이 됐죠. 올림픽도 열었고 월드컵도 개최했어요. 경제 위기도 2번이나 겪었습니다. 정권은 7번이나 바뀌었고요. 보통 이런 장기 프로젝트는 중간에 흐지부지 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임자의 사업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죠. 예산이 줄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결국 여기까지만 하자는 타협이 나옵니다. 제가 취재해본 영국과 미국의 사례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2년 동안 단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밀고 나갔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만난 건 단순한 기술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한나라가 미래를 대하는 방식, 불편을 감수하는 태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철학이었습니다. 1973년부터 2005년까지 32년입니다. 저는 이 숫자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계산이 틀린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기록은 명확했습니다. 결정은 1973년에 내려졌고 완료는 2005년에 이루어졌죠. 제가 이 기간을 이해하기 위해 연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1973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시작됐어요. 그 해는 제1차 오일 쇼크가 터진 해이기도 하죠. 세계 경제가 요동치던 때였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석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경제 전반이 흔들렸죠. 보통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장기 프로젝트가 취소됩니다.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이 시기에 전압 통일을 시작했어요. 이게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1980년대로 넘어가면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전두환 정부가 들어섰죠. 이때도 공사는 계속됐어요. 정권이 바뀌면 보통 전임자의 프로젝트를 재검토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가? 하면서요. 특히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는 사업은 더더욱 그렇죠. 전합통일공사가 바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도로처럼 여기서 여기까지 뚫렸다고 보여줄 수도 없고 건물처럼 준공식을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집집마다 들어가서 벽을 뜯고 전선을 바꾸고 다시 덮는 겁니다. 주민들은 불편만 겪죠.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때 한국 정부는 엄청난 예산을 인프라에 쏟아부었어요. 도로를 넓히고 지하철을 늘리고 경기장을 지었죠. 눈에 보이는 화려한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합통일공사는 여전히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1990년대 들어서면서 민주화가 본격화됐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섰고 정치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죠. 이런 대전환기에도 이 공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당시 자료를 보니 예산 편성은 매년 거의 비슷한 규모로 유지됐더군요. 1997년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는 초유의 사태였죠. 나라 전체가 긴축에 돌입했어요. 공공사업이 대폭 축소됐고 수많은 프로젝트가 중단됐습니다. 저는 이때 전합통일공사도 멈췄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진행 속도는 조금 늦춰졌지만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공사가 계속됐죠. 제가 만난 한 전직 공무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멈추면 지금까지의 투자가 의미 없어진다고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은 IT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인터넷이 보급되고 초고속 통신망이 깔렸죠. 모두가 디지털 혁명에 열광했어요. 그 와중에도 아날로그적인 전합통일공사는 묵묵히 진행됐습니다. 2005년 마침내 완료됐습니다. 제주도 마지막 마을까지 220볼트로 전환됐죠. 그런데 완공 기념식 같은 건 없었어요. 대통령이 나와서 치사를 하거나 언론이 특집 기사를 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끝났어요. 저는 이 32년이라는 시간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기술이 부족해서? 예산이 없어서? 아니었어요. 전국에 깔린 전력망을 하나하나 바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급하게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긴 시간 동안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프로젝트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경제가 흔들려도 우선순위가 밀려도 계속 진행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저는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전합통일공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저는 당시 공사를 경험한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어요. 이미 은퇴한 기술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어떤 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죠. 그중 한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라는 분이었는데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현장에서 직접 공사를 진행하셨어요.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기억은 또렷했습니다. 김 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동네 이야기부터 꺼냈어요. 1985년쯤이었다고 하더군요. 그 동네는 1960년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모든 집이 100볼트 체계로 되어 있었죠. 공사팀이 들어가면 집마다 최소 이틀은 걸렸다고 해요. 먼저 전기를 끊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해하죠. 여름에는 선풍기를 못 쓰고
겨울에는 전기장판을 못 씁니다. 냉장고도 멈추니까 음식이 상하기도 했어요. 당연히 민원이 들어왔죠. 벽을 뜯는 작업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래된 집일수록 전선이 벽 안쪽 깊숙이 박혀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뜯어내야 했죠. 자칫하면 집 구조 자체가 손상될 수 있었으니까요. 먼지도 엄청났고요. 새 전선을 깔고 콘센트를 교체하고 차단기를 바꾸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벽을 복구해야 했어요. 문제는 복구 과정에서 벽지나 페인트가 원래와 똑같이 안 된다는 거였죠. 주민들이 화를 냈습니다. 김 씨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어요. 제일 힘든 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설득이었다고요. 주민들에게 왜 이 공사가 필요한지 설명해야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았대요.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 없이 전기가 잘 들어오는데 왜 불편을 감수하며 바꿔야 하느냐는 거였죠.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거부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변화 자체를 싫어하셨어요. 우리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뭐하러 집을 뜯느냐는 반응이었죠. 젊은 세대도 비슷했어요. 바쁜데 시간 낭비라는 거였습니다. 공사팀은 몇 번이고 재방문했다고 해요. 저녁 시간에 찾아가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미래에는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할 거라고, 지금 바꿔놓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설득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더 큰 문제는 상가 지역이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하루 장사가 생계였거든요. 전기가 끊기면 그날 수입이 날아가는 겁니다. 보상 문제로 마찰이 생기기도 했죠. 일부는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김 씨는 부산의 한 재래시장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1990년대 중반이었대요. 그 시장은 50년 넘은 오래된 곳이었어요. 전선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했다고 해요. 공사를 시작하자 상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였죠. 결국 새벽 시간에만 공사를 하기로 타협했어요. 상인들이 철수하고 시장이 비는 시간, 새벽 2시부터 6시까지만 작업했습니다. 공사 기간이 2배로 늘어났죠. 아파트 단지도 쉽지 않았습니다. 입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했거든요. 한 집이라도 반대하면 진행이 어려웠어요. 특히 새로 지은 아파트일수록 반발이 심했대요. 멀쩡한 새 집을 왜 뜯느냐는 거였죠. 김 씨는 말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이 모든 불편이 눈에 보이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었다고요. 공사가 끝나도 집은 똑같아 보였어요. 전기도 예전처럼 잘 들어왔고요. 차이를 체감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공사는 계속됐습니다. 한 집 한 집, 한 동네 한 동네씩 바꿔나갔죠. 민원이 들어와도 주민들이 반대해도 설득하고 또 설득하며 진행했어요. 이게 왜 필요한지 끊임없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김 씨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이 공사는 기술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수백만 명의 불편을 관리하는 프로젝트였죠. 그리고 그 불편을 감수하게 만든 건 기술이 아니라 설득이었습니다. 저는 국가기록원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공문서들을 뒤졌어요. 전합통일공사와 관련된 회의록, 보고서, 예산안을 찾아 읽었죠. 지루한 작업이었지만 그 속에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프로젝트가 한 번도 폐기 검토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산이 삭감된 적은 있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국가 재정이 어려울 때는 규모가 줄었죠. 하지만 완전히 중단하자는 논의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1982년에 한 회의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시 경제기획원에서 장기 프로젝트들을 재검토하는 자리였어요. 여러 사업들이 도마 위에 올랐죠.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기되거나 축소된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합통일공사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회의록을 보면 짧은 논의만 있었습니다. 한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더군요. 이 사업은 중단하면 의미가 사라진다고요. 절반만 바꿔놓으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된다는 거였죠. 제가 이해한 논리는 이랬습니다. 전력망은 네트워크예요. 일부만 바꿔서는 효과가 없어요. 서울만 220볼트로 바꾸고 부산은 100볼트로 남겨두면 전국적인 송전 효율은 여전히 낮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전부 바꾸든지 아예 하지 말든지 둘 중 하나였던 거죠. 1990년대 초반의 한 보고서도 흥미로웠습니다. 당시 정부는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었어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을 키우려고 했죠. 그런데 이런 산업들은 안정적인 고전력 공급이 필수였습니다. 보고서는 명확하게 지적했어요.
만약 전국 전압이 통일되지 않으면 공장을 지을 때마다 전력 인프라를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고요. 이건 기업에게도 부담이고 국가적으로도 비효율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고요. 이게 핵심 논리였어요. 단기적 불편보다 장기적 효율을 택한 겁니다. 저는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일했던 한 퇴직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1980년대 중반부터 이 프로젝트를 담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설명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정치적으로 매력이 없었대요. 완공까지 30년 이상 걸리는데 어느 정부도 자기 임기 내에 끝낼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 누구도 자기업적으로 만들려 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게 장점이 됐다고 해요.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으니까 순수하게 기술적 경제적 판단만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산 싸움도 덜했고요. 다른 화려한 프로젝트들이 관심을 끌 때 이 공사는 조용히 제 갈 길을 갔어요. 그분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특이한 문화가 있다고요.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봐야 한다는 거였죠. 중간에 그만두는 건 실패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전합통일도 마찬가지였대요. 1997년 외환위기 때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모든 예산을 쥐어짜고 있었어요. 긴급하지 않은 사업은 다 멈췄죠. 그런데 전합통일만큼은 최소한의 규모로라도 유지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미 25년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멈추면 그동안의 투자가 물거품이 된다는 거였어요. 완공까지 이제 10년도 안 남았는데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논리가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적 판단이 아니었어요. 철저히 계산에 기반한 결정이었죠. 지금 중단하는 비용과 끝까지 가는 비용을 비교했을 때 후자가 더 합리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판단이 정권을 넘어서 일관되게 유지됐다는 점입니다.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군사 정권이든 민주 정부든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끝까지 가야 한다고요. 제가 수집한 자료들을 종합하면 명확했습니다. 이 공사가 멈추지 않은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장기 관점으로 설계됐고 그 관점이 32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정치가 바뀌어도 원칙은 바뀌지 않았죠. 한국에서 15년을 취재하면서 저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전임 정부의 프로젝트는 대부분 재검토되거나 폐기된다는 거예요. 새 정부는 자기만의 색깔을 보여주고 싶어 하죠. 전임자의 업적을 계승하기보다는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합통일공사는 예외였어요. 7번의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도 한 번도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았죠. 야당이 비판하지도 않았고 여당이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정치 영역 밖에 있는 것처럼 취급됐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몇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서 일했던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임 정부의 사업들을 전부 검토했대요. 어떤 건 축소하고 어떤 건 폐기했죠. 하지만 전합통일만큼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분의 설명이 흥미로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시작됐지만 박정희가 주도한 사업으로 인식되지 않았대요. 그냥 국가가 해야 할 일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1990년대 김영삼 정부에서 일했던 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죠. 군사정권의 유산을 청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전합통일은 청산 대상이 아니었대요. 왜냐하면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보수든 진보든 누구도 전력망 표준화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정치적 색깔이 없는 사업이었죠. 그래서 조용히 계승됐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어땠을까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고 국가 재정이 바닥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예산이 삭감됐어요. 당시 재정경제부에서 일했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긴축회의가 계속됐대요. 어떤 사업을 살리고 어떤 걸 죽일지 결정해야 했죠. 전합통일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고 해요. 하지만 결론은 빨리 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이미 25년을 진행했고 이제 10년만 더 가면 끝이었거든요.
중간에 포기하면 그동안의 투자가 완전히 낭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이되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기로 했대요. 2000년대 노무현 정부는 어땠을까요? 이때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IT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인터넷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했거든요. 예산 우선순위에서 전압 통일이 밀릴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당시 산업자원부에서 일했던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IT 산업이 성장할수록 안정적인 전력망이 중요해졌다고요. 데이터 센터, 통신 장비들은 모두 높은 전력을 필요로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두 가지를 동시에 밀어붙였대요. 인터넷, 인프라와 전력망 표준화를요. 둘 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 없었죠. 저는 여러 증언을 종합하면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대하는 태도가 정권마다 놀랍도록 일관됐다는 거예요. 표현은 조금씩 달랐지만 핵심 논리는 똑같았습니다. 첫째, 이건 국가의 기반이다. 둘째,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한다. 셋째, 단기 성과보다 장기 효과가 중요하다. 이 세 가지 원칙이 32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 은퇴 공무원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업은 특이했다고요. 누구도 자기업적으로 만들려 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망치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에게는 표가 안 되는 사업이었지만 관료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수인계가 조용히 이루어졌대요. 새 정부 관계자들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고 예산을 요청했죠. 그러면 새 정부도 이해했어요. 이건 계속해야 한다고요. 저는 이게 한국 특유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논쟁을 넘어서는 합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동의하는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항상 작동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프로젝트들이 정권 교체와 함께 폐기되거나 변질됐죠. 하지만 전압 통일만큼은 달랐습니다. 32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2005년 공사가 완료됐을 때도 특별한 행사는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완공을 선언하거나 기념비를 세우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끝났죠. 마치 처음부터 당연한 일이었다는 듯이요. 2010년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경기도의 한 전자제품 공장을 취재하고 있었어요. 스마트폰 부품을 만드는 곳이었죠. 공장장과 인터뷰를 하던 중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어요. 한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게 다른 나라보다 훨씬 편하다고요. 전력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새 장비를 들여올 때도 생산 라인을 확장할 때도 전압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했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세히 설명해 주더군요. 자기가 전에 중국과 베트남에서도 공장을 운영해 봤는데 거기서는 상황이 달랐다고요. 지역마다 전압이 달라서 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확인해야 했대요. 특히 고전력 장비는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기존 전력망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별도로 변압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이 더 문제였죠. 몇 달씩 지연되기 일쑤였다고 해요. 한국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전국 어디든 똑같은 규격이니까 서울에서 쓰던 장비를 부산으로 옮겨도 바로 작동했어요. 새 공장을 지을 때도 전력 인프라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그냥 콘센트만 꽂으면 됐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인상 깊어서 더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비슷한 사례가 많더군요. 반도체 공장, 자동차 공장, 디스플레이 공장들이 모두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전력 인프라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요. 한 반도체 업체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들 장비는 엄청난 전력을 소비한다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문제가 없었대요. 공장을 증설할 때도 새로운 생산 라인을 추가할 때도 전력망은 늘 준비돼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 미국 공장에서는 고생했다고 해요. 지역마다 전압 체계가 달라서 장비를 커스터마이징해야 했대요. 비용도 더 들고 시간도 더 걸렸죠.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게 다른 나라에서는 당연하지 않았던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어요. 1990년대 후반에 지어진 곳이었죠. 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전기 제품 쓸 때 불편한 점 없냐고요. 대부분 뭘 묻는 건지 이해를 못 하더군요. 그냥 꽂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되묻더라고요. 어떤 제품이든 어떤 회사 제품이든 그냥 콘센트에 연결하면 작동했어요.
변압기 같은 게 필요 없었죠. 그런데 해외에 나가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한 주민은 미국에서 유학한 경험을 이야기해줬어요. 거기서는 한국 전자제품을 쓰려면 변압기를 사야 했대요. 전압이 달랐거든요. 귀찮고 불편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주민은 일본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은 같은 나라 안에서도 동쪽과 서쪽의 전압이 다르다고 하더군요. 이사 갈 때 전자제품을 못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대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압 통일의 효과는 이렇게 드러난다는 걸요. 화려하지 않아요. 그냥 불편이 없을 뿐입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누구도 주목하지 않죠.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경제적 효과도 있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자료를 보니 송전 손실이 꾸준히 감소했더군요. 전압이 통일되면서 전력망 효율이 올라간 겁니다. 같은 발전량으로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됐죠. 제조업체들도 비용을 절감했어요. 전국 어디서나 같은 제품을 쓸 수 있으니 재고 관리가 단순해졌대요. 지역별로 다른 사양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죠. 물류도 효율적이 됐습니다. 한 가전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시장은 단순하다고요. 하나의 규격만 만들면 전국에 팔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다른 나라들은 복잡하대요. 지역마다 사양을 바꿔야 하니까요. 이 모든 효과는 조용히 쌓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긴 게 아니에요.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타났죠. 2005년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효과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은 IT 강국이 됐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산됐죠. 이런 시설들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큰 문제 없이 수용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인프라가 준비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32년 전에 내린 결정이 2010년대의 산업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예상했겠어요? 1973년에 시작한 공사가 IT 산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요. 저는 이게 진짜 인프라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화려한 혁신 뒤에는 늘 조용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국의 전력망이 바로 그런 시스템이었죠. 제 취재는 자연스럽게 비교 연구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해낸 일을 다른 나라들은 왜 하지 못했을까요? 기술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훨씬 일찍 전력망을 깔았어요. 미국부터 살펴봤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110V를 쓰고 있죠. 일부 고전력 장비용으로 220V도 있지만 가정용은 대부분 110V예요. 왜 바꾸지 않았을까요? 제가 만난 미국 전력공학자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다고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이미 깔린 인프라가 너무 방대하다는 겁니다. 미국 전역에 110V 체계가 깔린 건 100년도 더 전 일이에요. 그 위에 수많은 건물이 세워졌고 수억 개의 전자제품이 연결됐죠. 이걸 전부 바꾸려면 천문학적 비용이 듭니다. 얼마나 들까요?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수조 달러가 필요하대요. 미국 연방정부 예산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죠. 게다가 공사 기간 동안의 혼란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고 해요. 정치적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예요. 각 주마다 자율성이 강하죠. 전국적인 표준화를 강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주는 찬성하고 어떤 주는 반대하면 프로젝트 자체가 시작도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전압 통일 논의가 늘 공전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제안이 나오지만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너무 크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비싼 프로젝트거든요. 정치인들도 손대기 꺼려합니다. 일본은 더 흥미로운 사례였습니다. 일본은 같은 나라 안에서도 전압이 다르거든요. 동일본은 50Hz, 서일본은 60Hz를 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도쿄대학의 한 전력공학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분 설명에 따르면 메이지 시대 때 문제가 생겼대요. 동쪽은 독일에서 발전기를 들여왔고 서쪽은 미국에서 들여왔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주파수가 달라진 거죠. 100년도 더 지났는데 왜 안 바꿨냐고 물었어요. 교수는 한숨을 쉬더군요. 바꾸려고 시도는 했대요. 여러 번요. 하지만 매번 실패했다고 합니다. 비용과 혼란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동쪽 전력이 부족해졌는데 서쪽에서 전력을 보내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주파수가 달라서 변환 설비를 거쳐야 했거든요. 병목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시 통일 논의가 나왔어요. 하지만 역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추산 비용이 수십조 엔이었거든요. 일본 정부도 그 돈을 감당하기 어려웠죠. 결국 현실과 타협했습니다. 변환 설비를 늘리는 쪽으로요. 유럽은 어떨까요? 유럽은 대부분 220V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성공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과정을 보면 다릅니다. 유럽의 전압 통일은 나라별로 따로 이뤄졌어요. 독일은 독일대로,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진행했죠. 유럽연합 차원의 통일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가 간 전력 연계에는 문제가 있어요. 영국은 제 조국이지만 솔직히 전력 인프라는 엉망입니다. 런던 같은 대도시도 오래된 건물들은 전압이 제각각이에요. 리모델링 할 때마다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죠. 전국적 표준화는 아직도 먼 이야기입니다. 한 영국 전력업계 관계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부러우시겠다고요. 전국이 하나의 규격으로 통일돼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모를 거라고 하더군요. 영국은 그걸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중국도 220V 통일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워낙 넓은 나라다 보니 지역 편차가 심하죠. 도시는 잘 돼 있지만 농촌은 아직도 낡은 체계가 남아있는 곳이 많대요. 제가 만난 한 중국 엔지니어는 한국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32년 동안 일관성을 유지했는지 궁금하다고 하더군요. 중국은 빠르게 추진하지만 완성도에서는 한국을 따라잡기 어렵다고 했어요. 저는 여러 나라를 비교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전압 통일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결국 의지와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가난했지만 바로 그 시점에 올바른 결정을 내렸어요. 더 중요한 건 그 결정을 끝까지 밀고 나갔다는 겁니다. 중간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들이 망설이고 타협하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완벽한 전력망인 거죠.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한국의 모든 콘센트는 똑같은가? 이제는 답을 알 것 같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32년에 걸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2023년 가을, 저는 마지막 인터뷰를 위해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이름은 박철수 씨. 1973년 프로젝트 시작 때부터 참여했던 초기 기획자 중 한 명이었어요. 지금은 80대 중반의 노인이 됐지만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박 씨는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게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지 못했다고요. 30년 넘게 걸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게 두려웠대요. 자기가 살아서 완성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더래요. 그래도 시작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박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고요.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하는 일이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시작했답니다. 박 씨는 2005년 완공을 직접 확인했다고 해요. 제주도 마지막 마을에서 전압 전환이 끝났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눈물이 났다고 하더군요. 32년이었으니까요. 인생의 대부분을 이 일에 바친 거였죠. 그런데 완공식은 없었습니다. 기념비도 세우지 않았어요. 박 씨는 그게 오히려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누군가의 업적이 아니라 국가의 자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조용히 끝나는 게 맞다고 봤답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와서 거리를 걸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노트북을 꺼내려고 콘센트를 찾았어요. 벽에 꽂혀 있는 평범한 콘센트를 보면서 생각했죠. 이게 32년의 결과구나.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처럼 플러그를 꽂고 기기를 사용했어요. 전압 걱정은 아무도 하지 않았죠. 바로 그게 성공의 증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기술의 성공담으로 쓸 수도 있었어요. 국가 프로젝트의 모범 사례로 포장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건 본질을 놓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가 미래를 위해 현재의 불편을 감수한 이야기죠. 화려한 성과보다 보이지 않는 기반을 선택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32년 동안 지켜낸 이야기입니다. 저는 15년간 한국을 취재하면서 비슷한 패턴을 여러 번 봤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조용히 진행되더군요. 언론이 떠들지 않고 정치인이 자랑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해냅니다. 전압 통일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32년간 단 한 번도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한국의 전력망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벽함을 만들어낸 거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전국 어디서나 같은 전기를 쓸 수 있다는 게 특별한 일인지 모르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압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요. 저는 이 기사를 런던으로 보냈습니다. 편집장이 물었어요. 결론이 뭐냐고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진짜 유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매일 작동하는 시스템이 유산이라고요. 전기가 흐를 때마다, 공장이 돌아갈 때마다, 데이터가 처리될 때마다 그 선택은 증명됩니다. 1973년의 결정이 2025년의 현실을 떠받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인프라의 힘입니다. 한국은 많은 것을 빠르게 이뤘습니다. 그런데 전압 통일만큼은 빠르지 않았어요. 32년이 걸렸죠.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완벽했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끝까지 해낸 거예요. 저는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15년간 한국에서 인프라를 취재해온 기자죠. 이 이야기는 제가 만난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확실하고 빠르지 않지만 완벽한 이야기요. 콘센트는 여전히 벽에 조용히 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지만 모두가 사용하죠. 바로 그게 32년 공사의 완성입니다. 보이지 않는 유산이 가장 강력한 유산이라는 것. 그걸 한국은 증명했습니다.